미국 집값은 아직 안 떨어졌는데 모기지 회사들이 먼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모기지 회사가 아니라 그 뒤에 돈줄입니다. 이제 금리 내려도 대출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요즘 미국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최대 모기지 회사 중 하나인 UWM, 유나이티드 홀세일 모기지 주가가 하루 만에 4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제가 1년으로 보면 무려 7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UWM은 배당을 중단했고 결국 20억 달러가 넘는 새로운 자본까지 끌어왔습니다. 근데 또 다른 미국 대형 모기지 회사 페니맥도 심상치 않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84% 급감했고 높은 금리와 줄어든 모기지 시장에 맞춰 대출 관련 직원들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론디포는 계속된 적자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고 일부 중소 모기지 회사들은 결국 더 큰 회사에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집값이 폭락한 것도 아니고 2008년처럼 사람들이 집을 마구 차업당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지금 미국 모기지 회사들은 흔들리고 있을까요? 이 문제가 모기지 회사에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더 위험의 초기 신호일까요? UWM이 올해 2분기에 실행한 모기지가 약 397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UWM이 기록한 순손실은 무려 4억 5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번 UWM 사태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이번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모기지 대출 감소가 아니라 금리 해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이었습니다. UWM은 원래 투하버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왜 UWM이 이 회사를 사려고 했냐면 투하버스가 가지고 있던 MSR, 모기지 서비싱 라이트, 모기지 권리권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가 대출을 해주고 나면 그 대출은 20년, 30년 동안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를 받고 연체가 발생하면 관리하고 각종 계좌와 대출을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바로 이 권리가 MSR입니다. UWM은 투하버스를 인수해서 이 서비싱 사업을 크게 키우려고 했습니다.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 새로 만들어지는 모기지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UWM은 새로운 모기지 대출을 많이 만들어야 돈을 버는 구조에서 더 나아가서 기존 대출을 관리하면서 들어오는 수익까지 크게 늘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UWM은 이 대규모 인수를 준비하면서 금리가 움직일 위험에 대비해 미리 해지를 해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수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결국 사려고 했던 회사는 못 샀고 인수를 전제로 준비했던 금리 해지 포지션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UWM이 예상했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그 해지에서 약 6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손실이 UWM의 2분기 실적을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회사는 먼저 배당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무려 20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본을 끌어왔습니다. UWM은 지금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상당히 비싼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자본을 더 두텁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에 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시장이 또 흔들리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기지 회사는 계속 대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외부 금융기관과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큰 손실이 발생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당연히 묻게 됩니다. 이 회사에 계속 돈을 빌려줘도 괜찮을까? 바로 이 신뢰가 흔들리면 모기지 회사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UWM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레버리지가 크게 높아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UWM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배당을 중단했고 20억 달러가 넘는 새로운 자본을 끌어왔고 신용 등급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시장은 주택 거래량은 오랫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집값은 여전히 비싸고 금리도 부담스럽고 바이어들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모기지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오리지네이션 시장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 모기지 회사들은 다른 안정적인 수익원을 찾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모기지 관리권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수많은 모기지를 계속 관리하면서 장기간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키우려는 것입니다. 거래가 금방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수익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요? 물론 UWM의 전략 하나만 가지고 미국 모기지 시장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또 다른 미국 대형 모기지 회사에서도 전혀 다른 이유로 비용을 줄이고 인력을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니맥은 올해 1분기만 해도 8,23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분기 뒤 2분기에는 순이익이 2,200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74% 감소한 것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84% 감소한 것입니다. 결국 모기지 대출 영업과 심사,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페니맥은 높은 금리가 계속되면서 미국 전체의 모기지 대출량이 줄었고 자신들이 영업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회사 규모에 비해 먹을 수 있는 시장의 파이가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거래가 오랫동안 살아나지 않으면서 모기지 회사들이 하나 둘 현재 시장 규모에 맞춰 몸짓을 줄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론 디봇은 이미 몇 년째 수익성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2025년에는 연간 1억 8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약 5,500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다만 최근 2분기에는 적자를 약 660만 달러까지 크게 줄였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어떻게든 수익성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럴 모기지는 조금 더 특이합니다. 2분기에 대출 규모는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여전히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대출을 더 많이 했는데도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기지 회사는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반드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 규모가 아니라 대출 한 건을 만들어서 얼마를 남기느냐입니다. 거래가 적은 시장에서 고객 한 명을 잡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대출을 만드는 비용은 높은데 마진까지 줄어들면 대출 규모는 늘었는데 회사는 여전히 돈을 못 버는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모기지 업계의 문제는 대출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대출을 해도 돈을 벌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익성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썸밋 펀딩 역시 결국 대형 모기지 회사인 크로스 컨트리 모기지에 인수되면서 업계 재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에서만 160명이 넘는 인력 감축이 있었습니다. 회사마다 사정은 달라도 움직이는 방향은 비슷합니다. 사람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사업 구조를 바꾸고 회사를 합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라켓 모기지입니다. 라켓 모기지는 2분기에 2억 2,9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레드핀과 미스터 쿠퍼까지 인수하면서 오히려 회사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뉴레즈 역시 새로 모기지 대출을 해주는 오리지네이션 뿐만 아니라 이미 실행된 모기지를 관리하면서 꾸준히 수수료를 받는 서비싱 사업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는 사람을 줄이고 있고 어떤 회사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결국 더 큰 회사에 인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면서 몸짓을 키우는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모기지 산업 전체의 붕괴라기보다는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와 버티기 어려운 회사가 갈라지는 시장 재편의 과정입니다.
거래가 줄어든 시장에서 누가 더 많은 대출을 하느냐보다 누가 더 낮은 비용으로 대출을 만들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약한 모기지 회사가 정리되고 더 강한 회사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시장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구조조정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만약 앞으로 이러한 모기지 회사들에게 돈을 대주는 은행과 투자자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들이 모기지 회사들에게 지금처럼 계속 돈을 빌려줘도 괜찮을까? 위험이 전보다 커진 것은 아닐까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모기지 회사들의 수익성과 생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공급하는 쪽이 위험을 느끼고 자금 조달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거나 공급하는 돈 자체를 줄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기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돈줄 문제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부동산 불안과 금융 문제의 경계가 시작됩니다. 사실 모기지 업계의 어려움이 올해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2022년이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모기지 금리도 순식간에 뛰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리파이낸스 시장이었습니다. 이미 3%짜리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굳이 6%, 7%짜리 대출로 갈아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모기지 회사들의 엄청난 수익원이었던 제융자 시장이 순식간에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집을 사고 리파이낸스도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2023년을 기다렸습니다. 2024년을 기다렸습니다. 2025년에도 시장 정상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이 된 지금 예상과 다른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택 거래가 예전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재산세 오르고 보험도 올랐습니다. HOA가 있는 지역은 관리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결국 집을 사는 사람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월 주거비 전체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기지 금리가 내려간다 해도 내가 이 집에 매달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몇 년씩 계속 된다면 결국 모기지 회사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줄이거나 지점을 닫거나 비용을 낮추거나 서비싱 같은 다른 수익원을 키우거나 아니면 더 큰 회사와 합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고용입니다. 주택시장은 금리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가도 내 직장이 불안하다면 30년 모기지를 새로 받으면서 집을 사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이제는 금리 높아서 집 안 산다가 아니라 직장이 불안해서 집을 못 사게 됩니다. 금리가 문제라면 금리가 내려가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고용이 문제라면 금리만 내려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모기지 회사 뒤에 있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기지 회사들에게 누가 돈을 대주고 있고 그 돈이 계속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문제가 금융의 문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면서 UWM 같은 모기지 회사에서 50만 달러를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UWM이 자체 금고에 쌓아놓은 현금 50만 달러를 꺼내서 여러분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맡긴 예금이라는 거대한 자금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UWM 같은 비은행 모기지 회사는 일반 소비자의 예금을 받는 은행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돈을 조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이 제공하는 웨어하우스 라인, 쉽게 말해 모기지를 만들기 위한 단기 자금줄입니다. 바로 이 자금으로 비은행 모기지 회사는 50만 달러짜리 주택 대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출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출은 페니미나 프레니미 같은 기관과 연결된 시장이나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되고 많은 대출이 모여 MBS, 주택담보증권이라는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져 자본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기지 회사는 다시 돈을 회수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대출합니다. 바로 이 돈이 계속 돌아가야 미국의 거대한 모기지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돈의 순환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모기지 회사의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면 적자가 누적되면서 신용 등급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본을 새로 조달하는 비용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에게 돈을 대주는 은행과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처음에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더 요구할 것이고 조금 더 위험해지면 담보를 더 요구하거나 더 많은 자기 자본을 넣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험이 계속 커진다고 판단하면 이제는 다른 대출을 만들 것인지까지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이 낮거나 소득 증명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모기지 회사에 공급하는 자금 자체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모기지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기지 회사가 돈을 얼마나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기지 회사가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면 그 역량은 결국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대출 금리는 높아지고 대출 조건은 까다로워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바로 이 단계부터 단순한 모기지 어깨의 불황이 아니라 신용이 조여지는 시장, 신용 긴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조금 부족한 사람, 다운 페이먼이 적은 사람, 소득 증명이 까다로운 사람, 투자용 집을 사는 사람부터 대출 조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모기지 어깨의 문제가 은행과 신용시장의 문제로 넘어갔다고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택거래 감소입니다. 이건 이미 나타났습니다. 거래가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그 거래로 먹고 사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모기지 회사의 수익성 악화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여러 모기지 회사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구조조정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모기지 시장에 대체로 여기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네 번째는 고용입니다. 실업이 늘어나고 가계 소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집을 안 사는 사람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모기지를 갖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모기지 연체가 중요해집니다. 30일 연체, 60일 연체, 90일 이상 심각한 연체가 계속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때부터 시장을 훨씬 더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거래량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의 질이 나빠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집값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집값 하락입니다. 집값이 조금 내려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체와 집값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집값이 충분히 높고 에코티가 많다면 모기지를 감당하기 어려워져도 집을 팔아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 에코티까지 줄어들기 시작하면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숏세일, 포클로저, 손실 처리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이 금융회사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이 대손 충당금을 더 쌓고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은행들은 새로운 대출에도 훨씬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단계가 대출 기준 강화입니다. 신용 점수를 더 까다롭게 보고 소득을 더 엄격하게 확인하고 위험한 대출에는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일부 대출에는 아예 돈을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단계가 심해지면 신용 경색입니다. 거래가 멈추는 것까지는 부동산 불황입니다. 그러나 대출의 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융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현재 시장은 아직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2008년이 다시 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을 단순히 거래가 좀 안 되는 시장이라고만 보기에는 나타나는 신호들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지금 집값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은행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 파는데 필요한 금융 생태계가 몸짓을 줄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고용 악화가 붙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모기지 연체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결국 은행과 투자자들까지 돈을 빌려주는 조건을 강화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시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미국 주택시장은 거래 부진이 길어지면서 그 충격이 부동산에서 모기지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충격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가계 연체를 거쳐 금융시장까지 넘어갈 것인가입니다. 이제는 집값만 보고 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집값이 무너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멈출 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집이 안 팔리는 거래 불황일까요? 아니면 거래가 멈추고 모기지 회사가 흔들리고 결국 돈줄까지 조여드는 더 큰 변화의 시작일까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순간은 집값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을 빌릴 수 없고 집을 지키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